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손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좋아하시죠?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소개 조금만 네네네.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제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김영희 교수님한테 좀 이렇게 추천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또 그 인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고요. 김혁 교수님 나오는 방송도 많이 보고 특히 이제 뭐 워낙 경제지표 잘 분석하시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제 책에도 약간 그런 내용들도 일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방송 출연했으니까 책 얘기도 좀 하고 또 좋은 또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책 추천서를 부탁받았습니다만, 가장 영광스러운 책의 추천사였고요. 원래 이 책을 3년 전에 내셨던가요? 그러니까 1편을 3년 전에 이제 냈었죠, 그때. 예, 그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죠. 네. 겪어본 거 보니까 전체 모든 책 순위에서 1위까지. 네. 예. 그때는 정말 다들 주식에 좀 열광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보고 네네. 그때 그 주식 공부를 많이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그 2편을 내놨어요. 그래서 1편보다도 좀 더 책이 두껍게 써졌고, 그다음에 이 서문에 보면은 바로 출판사에서는 내자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더 걸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 내용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책 내용에서 못했던 내용을 좀 다뤘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네. 그것만 우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주로 진짜 완전히 주린이분들 대상으로 좀 용어 있잖아요. 예. 뭐 주식 용어, 뭐 PER이 뭐다, 뭐 예. 이익 대비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개념이라면 이제 이 편을 제가 이제 원래 좀 쓰려고 했던 이유는 이 개념만 알면 안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또 이제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까. 그럼 예를 들면 PER이나 PBR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지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금리, 환율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텐데 그게 왜 중요하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그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투자와 접목하면 좋을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거라든가 이런 좀 경험들을 좀 통해 가지고 실제 그래서 이번에 책에는 사례가 되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장에서 보니까 실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도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1억 원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저도 참 좋았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봐가지고요.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제가 분석하는 기간에 20, 30대 수익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왜 낮은가 봤더니 신용을 써가지고 단기 투자하고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데 맞지 않을 경우도 있죠. 이런 의미에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장에서 이거를 미리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으면서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종목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가 여기다 3천만 원 좀 예시한 건 우리나라 이제 그 직장인분들 조사를 했더라고요. 가장 평균적으로 평균 자산이 한 주식할 때 3천 정도 가지고 좀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물론 그 밑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10억 갖고 있는 분하고 당연히 100만 원 갖고 있는 분의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천만 원이라면 저는 뭐 투자하기 뭐 금액적으로는 뭐 괜찮은 좀 금액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금액 내에서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만약에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면은 적어도 저는 5개 이상의 뭐 종목, 뭐 많게는 10개까지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처음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두 종목, 이거 뭐 누가 추천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이거 한 종목 괜찮아 보이는데 했는데 그 종목이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땐 충격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또 경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5개에서 한 10개 사이 정도에서 자기가 이제 꾸려보는 게 저는 좀 좋다. 물론 이제 3천만 원이면 또 10개는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한 종목이 그럼 이제 3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나 저는 한 5종목 이상이면 좀 괜찮지 않나. 일단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몇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젊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젊은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나눠 담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하는 게
적어도 뭐 5종목, 많게는 10종목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지난 1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뭐 경제지표, 금리, 환율 네.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뭐 자산 배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금리, 환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기업이나 뭐 그런 것만 보고 했었는데 뭐 예. 매크로가 뭐가 중요하냐. 막 이제 매크로, 마이크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예, 매크로는 이제 거시경제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금리, 환율인데 근데 이게 미국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한국 주식시에 저는 투자를 한다면 예.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매크로, 금리와 환율을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진짜 무기 놓고 그냥 전쟁터 나가는 거랑 똑같다. 기본적인 저는 무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만약에 그거 하는 거를 무기로 뭐 총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신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화 같은. 군화 없이 뭐 당연히 뛸 수 없잖아요. 전쟁터에. 근데 금리나 환율 같은 매크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그 대외 변수에 자유로운 기업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전력만 들어봐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한국전력이 무슨 대회에 무슨 영향을 받겠냐. 왜냐면 독점 기업이죠. 전력 그냥 판매해서 돈 벌죠. 그리고 때 되면 배당 주죠. 그러니까 뭐 망할 이유도 없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2022년 우리 봤잖아요. 기록적인 적자를. 그렇죠. 그 적자의 원인은 뭐죠? 한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갑자기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한전 잘못이 아니라 저기 전쟁 나가지고 대외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니까 환율은 이제 수입하는 기업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중고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한전이 비즈니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대외 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한전 100% 내수 기업인 한전마저도 매크로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린 게 22년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진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말해서 뭐 할 거며 삼성전자 역시 그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전쟁 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삼성전자 그 돈 잘 벌던 1년에 50조 벌던 회사가 메모리는 적자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것도 삼성전자가 뭐 대처를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모든 메모리가 다 적자 났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환율은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은 금리가 어떨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환율 이건 의미가 없고 그렇죠. 추세가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 한국 증시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을 안 보고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뭐 미국 증시에서도 22년도에 그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이 다 곤두박질 쳤잖아요. 뭐 메타도 한 70% 빠지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사실은 또 고금리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도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매크로 영향을 안 받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다 받고 또 매크로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와 환율 방향도 봐야 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한 2, 3년 보다 보니까 이 전쟁 나고 나면서 더 느꼈던 게 뭐냐면요. 또 미중 갈등도 보면서 국제 정치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매출과 이익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IRA 법안 통과되면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중국과 갈등 생기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중국 소비주들이 주가가 아예 안 되잖아요. FNF 같은 기업들 돈 좀 벌거든요. 주가가 안 됩니다. 이 정책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투자하는 환경에서 더더욱 기업과 산업만 물론 보셔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금리, 환율, 그 다음에 국제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조화롭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편 책 내실 때는 이 정치까지 포함해가지고 책이 더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2년 전에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어스 온라인 됐어요. 저한테 그 경제 프로그램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경제 프로그램을 누가 돈 내고 공부하겠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거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시경제 여건도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 경제지표, 금리, 환율들을 고려해가지고 3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119페이지 보시면은
네, 주식시장 지금 이 계절이 어디가 있는가. 네. 이것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무슨 계절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계절은 있고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원래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이제 처음 쓰신 분이 그 우라가미 군이오잖아요. 일본에. 그분이 옛날에 써가지고 저도 그 원소가 있거든요. 근데 참 어려워요. 사실 내용이 읽어보면 쉬운 책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죠. 우리 인생도 굴곡이 있잖아요. 뭐 봄처럼 따뜻했다가 여름처럼 내가 이제 내 주가 올랐다가 좀 식었다가 갑자기 냉혹한 겨울이 오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 것처럼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거죠. 뜨겁고 차가운 게 이제 반복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하워드 막스가 썼던 그 책에 보면 그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인가 아마 그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절이 아주 춥진 않은데 그렇다고 봄은 아니잖아요. 조금 애매한 구간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그전에는 패딩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날씨 보니까 코트를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조금 얇게. 그래서 코트를 입고 왔는데 근데 우리도 지금 날씨 보면서 준비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봄이 오니까 조금 좀 얇은 옷 입어보자. 이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계절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예측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하워드 막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공감이 돼서 이런 내용도 좀 담아본 건데 그러니까 사계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봄은 2020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땐 겨울이죠. 그렇죠. 근데 겨울을 깨트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장들이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풀어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이제 따뜻해질 때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좋아진 게 아니라 좀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은 안 좋지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통 봄 금융장세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돈이 풀리고 나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져요.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제 21년도가 그랬죠. 21년도에 삼성전자가 5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고 이러면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하기 시작을 해요.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그때 이제 2022년 들어서는 전쟁 터져가지고 예상 못하게 물가가 너무 오른 거죠. 코로나 팬데믹까지 좀 이게 겹쳐가지고. 그래서 22년도에는 그때 바로 기업이익이 꺾인 게 아니고요.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제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주가는 부러지기 시작했던 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가을이 온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금융장세 반대로 역금융장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 많이 만나봤을 때 그때 왜 힘드냐면요. 기업들 이익은 안 부러져요. 근데 주가가 부러집니다. 주가가 먼저 부러지니까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기업 실적 좋은데 왜 부러지지? 근데 그때 이미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면서 겨울이 올 거를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2022년 가을부터 실제 그 겨울이 옵니다. 실제 역실적 장세가 오죠. 그때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 막 적자도 나고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이미 주가는 근데 그때 이미 바닥 찍고 또 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가을이 오면 그 다음에는 또 뒤따라서 기업들의 이익이 또 깨지는 그런 이제 겨울 역실적 장세가 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또 영원하는 게 아닌 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게 되고 경기에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3년도 하반기하고 지금까지 장세는 조금 약간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근데 이제 23년 이제 그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서 이제 겨울은 완전히 끝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오려면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금리 인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이미 봄을 넘어서 여름도 이미 좀 가려고 하는 그런 특히 미국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가을 있고 공식처럼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좀 특수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하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이 사이클이 좀 약간 그 겹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하지도 않았는데 봄이 굉장히 빨리 왔고 그래서 실제 이제 글로벌 유동성도 최근에 그러니까 22년도하고 23년까지는 좀 줄었다가 뭐 물론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중국은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은 어쨌든 이제 이미 온 상황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아직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또 워낙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럼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여름 장세, 실적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좀 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봄하고 여름이 지금 섞여버리는 약간 이제 그런 장세가 좀 오고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유 어찌됐건 이제 겨울은 끝났고 봄이건 여름이건 간에 이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이제 장세는 이미 좀 시작은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좀 이어지고 끝날지는 또 우리가 이제 뭐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뭐 그런 것들 또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근데 어쨌든 올해만큼은 올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추정하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50%가 넘거든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뭐 바로 뭐 가을 겨울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올해까지는 좀 여름 그러니까 그 실적만 봤을 때는 여름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시장에서 계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강화도에서 아주 작게 농사 일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농부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가니까 이제 퇴비를 전부가 사놓더라고요. 퇴비를 뿌려야지 이제 씨를 뿌리고 땅을 섞어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그 농부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가서 퇴비 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을 언제 심는지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농부들이 시키는 대로 보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미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그 주시장의 계절 계속 그 지켜보면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봄과 여름이 그 섞여버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그 234페이지 보면은 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주가 이거 실적하고 주가를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선행해 버리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게 투자하실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사실 또 저희 그 윤주호 이제 그 대표님도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은 조금 다르다. 굉장히 선행성이 좀 강하다. 이걸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건 이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게,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1년도 그때 그 3분기가 삼성전자가 실적의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주가 고점은 21년 상반기에 나왔어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부러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시장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상 삼성전자 실적은 이제 앞으로 꺾일 거다.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도 좀 놀라웠던 게 겨울이 왔다. 그런 보고서를 내버린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어쨌든 사이클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 주가 바닥은 언제 나왔나? 사실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바닥은 23년 2분기거든요. 2분기에 실적이 바닥인데 주가 바닥은 2022년 10월에 나왔어요. 그렇게 빨리 나왔네. 그때 51,000원에 바닥을 찍었는데 그때 주가가 어떤 계기로 해서 바닥을 찍었냐면요. 이 반도체는 그 보통 이렇게 불황이 올 때 언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냐면요. 감산 들어갈 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나 죽겠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공급 줄이자. 근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가 3개니까 누구 한 명이 총대 메고 먼저 감산 들어가거든요. 적자가 너무 크니까. 그때 9월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9월 30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 우리 감산하겠습니다. 딱 언급을 했고 다음날 하이닉스가 바로 또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때가 주가가 바닥이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같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좀 늦게 감산했거든요. 23년도. 근데 그때 51,000원이었는데 지금도 23년도 2분기에 실적은 바닥인데도 그 가격을 깨지 않고 지금 이제 7만 원 넘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이제 그 24년도 지금 1월 달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드디어 24년 1월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와 이 실적과의 괴리가 얼마나 크냐면 굉장히 커요. 6개월에서 예. 또 1년까지도 이게 벌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이 제조업 사이클이 굉장히 좀 선행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확인하고 투자하면 늦습니다. 됐어. 너무 늦어요. 예, 이미 그렇죠. 저 멀리로 가 있고 거기다가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지 못한 AI 사이클에 걸려가지고 예. 적자 나는데도 주가가 한 예. 2배 막 올라버렸잖아요. 예, 작년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많이 숫자 보고 사야지 이러신 분들은 예. 그냥 이제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예. 항상 최소 3개월에서요. 예. 6개월 정도 좀 선행한다. 예. 이 사이클을 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뭐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구글 같은 기업들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긴 하지만 이 회사의 주력은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소비재가 아니거든요. 예, 예. B2B죠. 기업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재고 사이클에 연동이 돼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잘 나가던 배터리 회사들도 예. 잘 나갈 때 논리는 뭐였냐면 여기는 성장을 하니까 시크리컬이 아니다. 예. 경기 민감주 아니다. 계속 성장하니까 예. 뭐 우리가 보통 재고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엔 여기도 경기 민감주의 한 예. 형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고 중국의 배터리 재고가 쌓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적자까지 전환돼 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 막상 적자 전환했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주가는 또 미리 선반영을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나라 제조업이든 간에 그게 고성장을 하건 좀 저성장을 하건 간에 항상 염두에 두실 거는 이 재고 사이클. 재고 사이클. 재고가 예. 그 언제쯤 줄어들고 아니면 언제 증가하고 이런 이제 재고 사이클. 그걸 또 그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는 디램 가격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터리 회사들은 리튬 가격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리튬 가격에 의해서 결국엔 주가가 이게 선반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정확히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숫자만 확인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거 확인하고 사면 이미 남들보다 두세 발자국 뒤로 가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항상 한국 주식 좀 투자할 때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선행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얼마 전에 거의 8만 원 근접하는 한번 것 같다가 네. 다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6조 6천억. 네. 근데 올해 애널리스트를 보니까 뭐 30조, 35조 이렇게 네.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이익은 이미 주가가 반영했다. 문제는 그 내년에 네. 주가일 텐데 우리 그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600만 명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내년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네. 일단 애널리스트 자료들 보니까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뭐 증가폭은 작년에 올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폭은 축소되는데 이거 삼성전자 이익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까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하이닉스랑 이제 항상 같이 비교를 하는데 네.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이 제조업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분석할 때는 보통 PBR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적자도 나기 때문에 PER로는 좀 보기가 어렵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몇 배냐 요걸 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삼성전자가 1.1배에서 2배거든요. 요 사이클이 좋을 때 2배 가고 안 좋을 때 1.1배인데 하이닉스가 0.8배에서 1.6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걸 깼던 건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죠. 예. 여기에 이제 HBM이라는 AI가 붙은 거죠, 예.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예.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1.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보다 밑에 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나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 좋은 거는 반영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평균까지는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4배 정도예요. 예. 그거 가능하면 1.4배면 한 8만 원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8만 원 한번 찍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넘어가려면 메모리 사이클 이상의 뭔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하이닉스처럼 AI에서 뭘 AI. 보여줘야 돼요. 예. AI 반도체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예.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추격하고 있고. 예. 그럼 그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이란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의미 있게 납품을 한다는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지금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삼성은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메모리 말고 이제 TSMC랑 같이 하는 그 반도체 이제 그 위탁 생산해 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환경은 되게 좋은 게 얼마 전에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삼성 파운드리 참 좋은 회사 있다. 좀 예. 써달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예. 저커버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네는 지금 TSMC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예. TSMC가 좀 불안정한 것 같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워런 버핏한테 왜 TSMC 주식 사자마자 파셨어요? 이랬더니 그 위치 때문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라는 건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예. 근데 저커버그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만의 TSMC가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아닌데 몇 년 후를 봤을 때는 이 양안 관계 때문에 예. 좀 위치상으로 좀 불안해하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후로 며칠 후에 뉴스가 나온 게 메타가 삼성전자의 2나노 파운드리에다가 그 반도체 수주를 맡길 거다라는 예. 이제 물론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기사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TSMC랑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또 생긴 거고 그리고 고객사가 많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좀 독주하잖아요. 예. 그 AI 반도체. 예. 근데 메타든 저기 오픈 AI든 뭐 구글이든 너무 그 엔비디아 이 GPU가 비싸기 때문에 예. 자기네가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SMC 아니면 삼성 인텔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삼성한테 기회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관건은 왜 못 가느냐?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예. 수주가 지금 대형 수주가 잘 안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다 가져가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삼성이 대형 수주를 따는. 그러니까 결국엔 메모리에서도 HBM 쪽에서 엔비디아 수주를 따내든가 예.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좀 큰 고객사, 뭐 메타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8만 원 넘지 말라고 해도 넘어가서 10만 원으로 예.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 사이클만 봤을 땐 8만 원인데 8만인. 10만 전자를 원하신다면 삼성이 그걸 좀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 지수 3천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그렇게 되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봐왔던 제조업 사이클을 벗어나서 예. 삼성이 스스로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큰 숙제가 생겼다. 저는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강의 가끔 갑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한번 그 도약의 계기를 만들려고 네.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겠네. 아까 그 2차 전지 하면서 리튬 가격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다. 반등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에서 2차 전지 주가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2차 생각하십니까? 전지가 작년에 엄청 좋았을 때 그때 뭐 리튬 가격도 한참 좋을 때였고 그다음 성장도 특히 이제 중국이 미국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도 당연히 얻었는데 다만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적이 이제 부러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밸류가 굉장히 또 비싼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가격 조정을 좀 세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근데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이 오르지만 실적은 아직은 바로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예. 시차가 좀 존재한대요. 예. 예. 그래서 보통 3에서 6개월 후에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부터는 이제 배터리나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돌아설 거다. 아. 근데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항상 선반영하니까 예. 그래서 이미 지금 1분기부터 조금씩 바닥 다지고 예.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엔 수요잖아요. 수요가 예. 늘어야 되는데 결국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근데 예. 지금 전기차가 아시겠지만 잘 안 팔리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얘기도 했었고 지금 테슬라도 좀 주가가 안 되잖아요. 애플도 전기차 예. 포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예.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그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가려면 결국 테슬라 주가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테슬라 주가 좀 괜찮을 거로 보는 게 사실 이런 좀 우려는 많이 하세요.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냐. 전기차 자꾸 막 뭐라고 예. 하니까. 예. 근데 누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가 될 것처럼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촬영하는 시간에 그 신문을 봤는데
그 3월 5일하고 6일 그 슈퍼 썬데 그 슈퍼 화요일이 있었잖아요. 미국 그렇죠. 경선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나 봐요. 양자 대결로 바이든이 처음으로 역전을 해버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반격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제가 이름은 생각 안 하는데, 한 교수님이 13가지 모델이 있대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그 13가지 이제 모델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 모델 가지고 1980년 이후부터 대선 후보를 예측을 했대요. 그 옛날에 부시 대통령 예전에 딱 한 번 빼고는 2016년 트럼프도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그분 모델상으로는 지금 현재 바이든이 유력하대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누가 되냐 안 되냐 저는 그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거니까 친환경 하지 말자. 전기차 안 돼.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결국 하반기에 저는 이 테슬라가 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는 이유가 선거랑은 별개로 하반기부터 지금 일단 금리가 꺾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고금리 부담이 낮아지면서 자동차 사기는 조금 더 편해져요. 거기다가 그 24년 하반기나 아니면 뭐 말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이미 나왔는데 지금 그 생산 문제 때문에 대규모 양산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작년 10월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사이버 트럭 대량 양산 가능할 것 같다. 그럼 그게 10월 아니면 4분기거든요. 그럼 주가는 그걸 미리 또 선반영을 하겠죠. 하반기 되면. 그리고 내년은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내년에 3만 달러 이하의 중저가 그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공정을 혁신해가지고. 그러면 전기차 지금 안 사는 분들의 이유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그러면 25년까지 스케줄을 보면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럼 저라도 만약에 3만 달러 나오면 저라도 좀 구매할 것 같아요. 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배터리 기업들도 올해 하반기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이제 바닥 다지는 좀 고생을 하겠지만 그래서 다만 이제 배터리 기업들 투자하실 때는 이제 작년엔 다들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기술 변화가 좀 시작되거든요.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 또 원통형 배터리도 테슬라가 지금 하는 게 2170 같은 조그만 배터리가 아니라 4680 배터리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큰데 그 배터리로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데 수혜를 받는 기업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배터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아무거나 투자하지 마시고 그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는 기업을 잘 선정하셔야 된다.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 많이 진출하면서 테슬라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가 2차 전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차별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많이 해야 될까요? 이 책에, 지난 책에도 그랬지만 PER, PBR, ROE 등 이게 쉽게 아주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좀 더 첨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 책에서 또 각 그 기업들이 그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이 신사업이 주가에 기업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주가에도 영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보면 309페이지 보시면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신사업 이렇게 쭉 이렇게 평가를 좀 해놨던데 이게 기업들이 그 신사업 진출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이거는 미래 추세를 참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 개인도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 직장을 뭘로 할까 대학을 어디로 갈까 항상 끊임없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기업들 CEO 하는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본 배치. 그렇죠. 회사가 번 돈을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재벌 대기업들이 좀 많이 좀 비판받았던 게 너무 국간에 노는 거 아니냐. 번 돈을 좀 주주환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좀 인색한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번에 밸류업 하는 것도 결국 그 번 돈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든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신사업 투자해라. 이걸 이제 저는 그 밸류 프로그램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 배치를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ROE를 높이자는 게 저는 이 밸류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잘하는 기업들은 확실히 좋은 성과를 진짜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사를 여기다 넣은 게 22년도에 갑자기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당시에 이제 리튬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철강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리튬 사업 한 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전만 해도 근데 그게 성과가 나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IR을 통해서 뭐 아르헨티나 영어도 기자들 데리고 예. 가서 뭐 홍보도 하고 오고 예. 그랬는데 신사업 하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22년도에 공정공시를 거예요. 장래 사업 계획.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이제 했는데 기업이 갑자기 장래 사업 계획을 공시를 할 때는 꼭 들여다보세요. 예. 이게 들여다보면 그 2차 전지랑 자회사 통해서 LNG 있잖아요. 예. 요 사업을 하겠다고 그 IR PPT 자료 이제 넣어놓은 예.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읽어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주도주가 되려면 이제 TAM이라고 이제 많이들 용어를 쓰는데 이 시장이 얼마만큼 크게 커질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최대 커질 수 있는 시장 규모. 예. 이걸 TAM이라고 하는데 그게 커지는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 그게 쪼그라드는 시장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형마트. 예.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쿠팡의 예. 위세에 눌려서. 예. 근데 그 사업이 싸다고 나 장기 투자하면 예. 결과는 처참하겠죠. 아. 거기다 지금 요즘에 애플도 잘 못 나가는 게 예. 스마트폰 시장은 TAM이 점점 예. 줄잖아요. 커지진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산업들은 AI죠. 이제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 리튬 사업은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튬인데 예. 중국을 이제 미국이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예. 안 쓰겠다. 그러면 중국 외의 기업이 이 시장을 이제 차지할 텐데 그러면 이건 무조건 TAM이 커지는 시장인데 예. 거기에 그 포스코홀딩스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예. 아, 이건 시장 커지겠다. 예. 근데 포스코의 사업 스케줄을 보니까 이미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24년도 양산이에요. 예. 스케줄까지 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갖춰진 거죠. 그냥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철강에 사니까 PBR이 막 0.3배밖에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밸류도 싸요. 예. 근데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1년에 5%. 예. 그리고 주주환원도 괜찮아요. 예. 예. 이 모든 게 갖춰졌던 예. 거예요. 당시에는. 예.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었던 예.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로 제가 돈 있었으면 포스코 투자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회사 규정상 투자를 못 하게 됐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 금지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익이 올라가거나 예. PER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PER은 결국 신사업이나 이런 성장판이 열릴 때 PER이 올라가잖아요. 예.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8만 원까지 반영을 했으면 그 위를 열려면 펄을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죠? 파운드리나 그 아니면 HBM에서 새로운 사업이 잘해주면 예. 열리는 거죠. 예. 근데 포스코는 그거를 시장이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예. 그때 25만 원 되는 주가가 작년에 75만 원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3배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는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체크를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최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예. 사업이어야 되고 포스코나 그러니까 이 기업이 또 잘해야 돼요. 예. 그냥 나는 여기 예를 들면 리튬 사업 잘 되니까 이제 나도 리튬 해야지 이거 갖고는 예.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하시면 좋겠고 근데 앞으로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특히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열렸으니까 예. AI 신사업 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포스코 같은 잠재력이 있는지 리튬에 예.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예.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포스코 그룹 강의를 자주 다녔었는데 네. 예, 갈 때마다 저 고위층들이 철강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소재로 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네.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포스코 가는데 이 네. 직원들한테 임직원한테 뭐를 말씀드려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주가가 아까 70 홀딩스가 5만 원 갔다가 지금 네. 40. 지금 40만 원. 예, 예. 앞으로는 어떻게 좀 내다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CEO분도 바뀌시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거거든요. 그 최정우 회장님이셨죠, 당시에. 예, 그 예. 최정우 회장님이 했던 방향이 결국엔 주가를 올리는 방향과 자기 정책이 일치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주 가치 올리는 거. 아, 그 방향이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또 새로 오시는 CEO분이 그런 성향이시면 저는 주가가 당연히 또 다시 레벨업 할 거로 보는데, 예. 근데 주가 그런 이제 최정우 회장님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주주 그러니까 자본 배치랑 또 역행하는 만약에 흐름이 예. 나온다. 지금 예. 만약에 새로 오시는 CEO가 예. 그럼 전 주가가 크게는 못 오를 거라고 봐요. 예. 결국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업의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CEO가 무슨 CEO. 선택하는지 정말 잘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주가 올리는데 성공했던 CEO가 최정우 회장님하고 예. 그 메리츠의 김용범 부회장님 아, 그렇죠. 주주환원 예, 정말 거기, 열심히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미 반도체 예. 그분도 자사주로 굉장히 많이 사세요. 예, 돈을 많이. 그러니까 CEO가 주가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CEO인지도 우리가 항상 잘 봐야 된다. 예. 네, 저는 그런 그것도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꼭 생각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시간이 많으면 계속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뭐 기업 밸류업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진짜 밸류업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저도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밸류업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잖아요. 예, 예. 1월 아마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저희 증권거래소에서 예. 간담회를 했죠. 예. 갑자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한 거죠. 총선용인가? 사실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예, 속으로는. 예.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근데 그게 총선용이 아니었다라는 게 저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총선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단 발표를 했고 예. 이제 5월인가 6월에 가이드라인도 예, 제시를 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센 발언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실망했던 게 그 정부 정책 발표하고 이게 좀 구체성도 좀 부족한 데다가 뭐였냐면은 당근과 채찍이 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그럼 기업 자율에 맡기면 누가 그걸 하려고 할까? 네. 기업들도 다 어차피 비즈니스잖아요. 예. 근데 자기한테 이익이 가거나 아니면 해가 가서 좀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자발적으로 할 거면 진작 했겠죠, 예전부터. 예, 예. 근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예. 이복훈 감독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안 들으면 상폐시키겠다. 일본은 26년까지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상폐시킨다는 조항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증권 거래소에서 네. 그렇게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저 라디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그동안 보면 한국의 자산시장은 부동산 팽창을 용인해 왔다. 예. 근데 이제부터는 적어도 그건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을 반드시 좀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예. 금융시장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돈을 부동산 시장에서 이쪽 금융시장 쪽으로 좀 바꿔서 그러니까 예적금하고 예. 너무 그쪽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60대 이상 분들 이 자산 현황을 보면 6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예적금이에요. 예. 주식 비중은 10%도 안 되는 예, 걸로 제가 예, 알고 예. 있거든요. 그거를 바꾸겠다고 이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기는 바꾸겠다. 예. 바꿔서 이게 저는 대통령 생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 편중된 요 자산시장 요거를 주식 쪽으로 물꼬를 터가지고 약간 일본이나 미국처럼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양극화라든가 이런 좀 이 소득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그게 좀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영향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진짜 결혼들 안 하잖아요. 예. 결혼 안 하고 해도 너무 늦게 하고 해도 애도 안 낳고 이게 출산도 없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명인데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모든 정책이 출산율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그것도 결국엔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너무 주거 비용이 높다. 예. 주거 비용 너무 높다. 예, 예. 그래서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다. 예. 이런 것들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총선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모든 걸 종합해 봤더니 예. 총선용이 아니라 끌고 나가겠다. 예. 몇 년 정도 꾸준히 이거는 가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밸류 프로그램은 이건 계속 한다고 봐야 되고 예. 1년 정도는 그냥 자율에 맡길 수도 있지만 예. 정말 기업들이 안 따라오면 저는 정부가 강제로 넣어버릴 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도 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국회가 또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그래서 그 처음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역사상 진짜 큰 사건은 생겼다, 진짜. 한 예. 번도 주식시장이 그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그 사건이 터져서 예. 저는 좀 이제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저는 늘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정부 정책 방향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금융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이 책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1편도 나오고 좀 2편도 나오고 그랬는데 2편에서
또 뭐 포트폴리오, 거시경제 흐름, 그다음에 더 많은 경제 지표들, 앞으로 그 기업 신사업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 민주주의, 뭐 여러 구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정말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